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끝난 후에 국민의힘이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 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만큼 위법을 저질렀냐면서 이 석방을 요구했는데 재보선 승리하니까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 탄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제 최성원 씨, 예전에 최순실 씨였죠. 그분의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데, 지금 서병수 의원, 다선 의원이라는 분이 탄핵을 잘못됐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체 국민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어떤 그 판단, 이걸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사면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탄핵 자체를 그렇죠.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건 이건 사면하고 또 다른 문제. 사면도 논란이 되지만요. 저는 사면보다 훨씬 더 큰 논란이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의 문제는. 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올 때는 이게 오만하게 비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보선 선거 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한 번 나온 적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재보선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본인들이 승리하고 어쨌든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다 국민의힘에서 차지하다 보니 오만해졌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의도적으로 했든 아니든 그 상황적으로 보면 재보선 선거 결과에 도치가 돼서 오만함과 교만함을 다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싫어서 심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의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 네. 지난해 12월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과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과거사를 매듭 짓겠다고 했는데 이거 완전 뒤바뀐 거라서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저는요, 국민의힘이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서 네. 이번에 그 승리를 한 것도 일정 부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5.18 민주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한 장면이라든지요.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뒤엎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예전에 자유한국당, 예전에 새누리당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왜 그렇게 계속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험한 말까지 하겠습니까? 네. 이런 걸 우려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당에 있는 중진들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예전에 국민의힘의 모습, 그러니까 예전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인식이 제대로 안 되면요, 제가 볼 때 이거 다시 대선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도 분명 나오고 있죠. 당연하죠. 네, 저는 그런 의견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선이라든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런 얘기 나오고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요, 국민의힘이 앞으로 계속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이거는 어부질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의힘이 정말 잘하고 대안 세력으로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민주당을 심판하려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쨌든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건데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국민의 뜻이 뭔지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런 모습, 예를 들어 탄핵을 부정하는 이런 모습은요, 국민에게 다시 한번 화나게 만드는 요소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대선을 앞두고서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국민의 민심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지난 수요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4.7 재보선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현웅 부산시장 청와대를 초청해서 오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사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대통령이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들이요, 청와대 정치 인사들을 부를 때는 여야를 함께 부르는 게 통상적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물론 재보궐 선거 두 군데 다 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야당 인사들만 불러서 오찬을 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의 협치 그리고 야당 출신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중앙정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점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논의는 할 수 있겠죠. 뭐 그건 뭐 논의까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인데요. 그 권한도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그렇게 답변했고 언론적 답변을 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우선. 그러니까 사면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들이 정말 이 정도 했으면 뭐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가가 치워졌고 또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국가를 선신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서 사면을 하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여론을 보면 사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일반 그냥 그 다른 범죄자들보다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국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겨준데 그걸 사인에게 넘겨서 국정농단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일반 국민들의 범죄와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문제가 있는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사익을 챙겼어요. 이런 정도의 범죄라고 하면 저는 쉽게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는 범죄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젊은 세대는 요즘 공정을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까? 대통령을 했기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 때문에 사면을 하고 일반 시민들은 그보다 조그만 범죄를 저질러도 다 형기 마치고 나오고 이게 어디 형평성이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과연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뭐 통합이나 이런 명분으로 사면을 행사했다. 저는 국민들이 그거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권한도 국민들의 동의,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면은 용서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용서를 받으려면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두 전직 대통령한 사면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 국민 공감대를 얻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 전직 대통령 사면과 함께 또 거론되는 인물이 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인데 국내 반도체 위기감이 커진 탓이라고 하는데 8.15 광복절 특사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가 부각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일부에서 백신 수급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백신을 좀 스와프하자고 하니 스와프를 물론 백신을 받아서 백신을 돌려주는 거지만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삼성이 지금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왜냐하면 요즘 시스템 반도체가 공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동차 생산까지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보내서 백신을 구해오자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그 백신의 공급을 주도적으로 하는 건 정부입니다. 방역 당국이고요. 물론 기업인이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얘기를 해서 스와프를 하는데 기업인이 끼어들어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 저는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문제도 그래요. 제가 아까도 사면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논의하고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면을 절제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면요. 사면을 하는 당사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백신 문제와 연계하는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4.7 재보선 이후에 또 급부상한 화두죠.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참패가 종부세 대상 확대가 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보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부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 저는 그게 100%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종부세 문제도 왜냐하면 종부세 대상이라고 하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전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부세 엄청나게 막 떠들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전 국민적 전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전국엔 3% 정도도 안 되고요. 서울에만 좀 많아요. 17%, 18%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비싼 지역에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의 가격이 많이 오른 그러니까 지역 같은 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냐 그렇게 저는 보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정책 전체와 연계되면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종부세 문제는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지금 가능한 한 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조세 형평성 때문에 사실은 종부세를 하는 거거든요. 네. 집값은 엄청나게 많이 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고 공시지가도 제대로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없는 사람이야 뭐 그냥 똑같지만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적절한 세금 부담이 없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 때문에 이걸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큰 기조는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요. 정말 1가구 1주택. 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위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남에 사는데 그분은 정말 오래전부터 거기 사시면 집 한 채만 갖고 계셔요. 네. 그분이 뭐 수입도 없어.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고 팔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종부세를 내게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고 정말 거기서 20년, 30년 사시면서 자연스럽게 집가격이 올라간 것뿐이고 본인은 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갑자기 종부세를 내라 하면 집을 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의 특별한 케이스를 잘 선별해내서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해라. 다만 큰 틀에서 종부세는 그대로 가되 핀셋 정책 조정이라고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형태의 변화를 좀 추구하는 것으로 가야 맞지 않겠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이 지금 많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부세 대상 확대 자체가 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국내 최근 판결 하나 살펴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는데 여기에서 국가 면제라는 걸 적용해서 3개월 만에 1차 승소 판결과 완전히 뒤바뀐 판결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개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재판부가 판결했으니까 뭐 재판부의 판결을 제가 존중합니다만 네. 아니 같은 사법부인데 왜 다른 판단을 내리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판사들마다 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다르신 건지 법을 다 분석하고 법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시는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른 판결의 경우가 나오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네. 저는 사법부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정하거든요. 판결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라. 또는 판례가 있으니까 그전에 내려진 판례에 대해서는 왜 고려를 안 했는지 하는 부분도 저는 궁금하고요. 주권 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요. 또 국가 면제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인데 다른 국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인데요. 지금 이번에 판결은.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전 판결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인권의 문제. 여성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잖아요. 이건 인류 보편적 가치예요. 이건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와 국가가 충돌해서 어떤 이익관계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다면 국가 면제 조항이나 아니면 주권 면제 조항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여성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성적으로 학대를 하고 그 전쟁 중에 그런 못된 행동을 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국가 간의 이익의 문제입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국가 면제, 주권 면제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모든 전 세계 국가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라고 하면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요 인류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판결을 내린 이 1심 판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앞으로 사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 기준을 잘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사안에서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와버리면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대법원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하셨지만 사실 외교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풀기 힘든 건데 이 문제 우리 정부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추진하는 건 투트랙이에요. 투트랙이란 말씀은 법은 법대로 하는 거고요. 네. 이 정치 경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 일본은 자꾸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삼권 분립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아무리 행정부라 하더라도 사법부를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것에서 행정부가 왜 그렇게 했냐. 그래서 지난번에 사법농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주고 이게 무슨 사법부입니까? 저는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원칙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판결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권 분립이 어떻게 형성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과의 외교 문제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사법부에 하는 행동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문제 때문에 사법부가 판결 내리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 사법부가 판결 내는 것을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저는 봐요. 일본이 지금 그렇게 때를 쓰는 것도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은 그럼 법원이 판결 내는 걸 정부가 마음대로 합니까? 뭐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하나 보죠.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정부가 이러나 저러나 할 수 없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이고 우리가 정치나 경제 문제는 이 문제와 다르게 접근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국회의장도 그런 제안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 자금을 좀 내고 기금을 일본에서도 잘못한 기업들이 돈 내서 보상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물론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 네. 그래서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논의가 가능하지만 판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가야 된다. 이게 가장 그럼요. 중요할 것 따로 같은데. 가야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좀 협조를 안 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LH 사태 이후에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데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4월 안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해충돌 방지법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LH 사태 이후에 사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워낙 커졌고요. 네. 이걸 통과시키면 국회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당이 반대를 했었었는데요. 네. 야당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너무 늦었어요. 이게 그전에 있었으면 LH 사태도 좀 더 일찍 발견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100% 그렇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라도 좀 잘 처리해서 더 이상 이런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